손자병법 그리고 전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쓴 강상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모두 30여 회 나눠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자병법 공부를 하려면 먼저 손자병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손자병법 뭘까요? 쉽게 생각하시죠. 손자가 쓴 병법책이죠. 그럼 질문이 나오죠. 그럼 손자는 또 누구냐? 손자, 이름은 손무라고 하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자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데 원래는 제나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나라 임금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 시대의 나라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회사랑 비슷해서 자기 능력 알아주고 또 자기가 뜻 맞고 또 대접 잘해주는 임금 찾아가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이야 뭐 대륙 전체가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던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사실은 지도에서 보는 조나라 자리 근처에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힘을 넓혀 나가는 게 바로 중국의 역사인데, 오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남쪽으로 한참 치우쳐져 있죠. 원래는 오랑캐 취급을 받던 나라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대륙의 패권을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자가 불과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20만 초나라 군대를 이겼다고 합니다. 손자가 오나라 임금에게 발탁되는 과정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가 그렇게 군대를 잘 다룬다고 하는데 그럼 내 후궁들을 한번 군대로 만들어 봐라. 그런데 원래 권력 믿고 까부는 사람들이 참 말 안 듣기 마련인데 후궁들이 말을 들을 턱이 없잖아요. 뭐라고 호령을 해도 깔깔깔깔 자기들끼리 거리고 뭐 장난으로 일관을 했겠죠. 그래서 손자가 충교교법을 씁니다. 임금한테 가장 사랑받는 후궁의 목을 잘라버리죠.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아무리 후궁이라도 제식 훈련하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군기 바짝 들어갔고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얼마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일벌백계. 춘추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가 병법이라는 특기를 가지고 오왕 함려를 만나자 그는 손자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자신의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줄 것을 명한다. 손자는 궁녀 180여 명을 둘로 나누어 왕의 총이 2사람을 각각 대장으로 삼은 다음 나머지 궁녀들에게는 창을 들게 하였다. 그들에게 군령을 선포하고 명령을 내렸으나 따라하기는커녕 웃을 뿐이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의 책임이다. 라고 말한 손자는 다시 설명한 뒤에 명령을 내려보았으나 궁녀들은 이번에도 역시 크게 웃을 뿐이었다. 그러자 손자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주장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미 군령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 하고는 칼을 뽑아 2명의 총리를 처형하였다.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처형한 손자에게 마음이 상한 함려는 그를 보려하지 않았으나 결국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나라 군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오나라가 서쪽으로는 초를 꺾고 북으로는 제와 진을 위협하여 제후 사이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손자의 힘이 컸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벌백계로 하나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는 무리를 통솔할 때 자주 이용되어 오고 있다. 자, 이걸로 손자가 이긴 거냐? 물론 능력은 인정받았겠죠. 하지만 미움도 동시에 받았겠죠. 원래 윗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랫사람 잘난 척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후궁의 목까지 뱄으니까 뭐 이뻐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는 오나라 임금이 패권을 잡고 난 직후에 떠납니다. 아마 안 떠났으면 임금이 해코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토사구팽,
토끼 잡았으면 사냥개 필요 없거든요. 더구나 미운 사냥개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서운할 거 없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권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손자병법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손자병법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제 강의는 이제 가급적 손자병법의 원문 순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손자병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셈이 되는데요. 그게 손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원문의 맛을 보고 그 내용을 각자의 자리에서 재편집하는 건 각자의 몫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자병법을 딱 펴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전쟁 얘기하는 책이니까 뭐 전쟁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과연 전쟁이 뭐냐?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라는 독일 군인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전쟁은 나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적 아니면 나, 중간은 없는 거다. 결국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손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병자, 국지, 대사.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참 간단한 정의죠. 그런데 사실 아닌가요, 이게? 누가 더 토달할 것도 없죠. 그 다음이 중대합니다. 그럼 왜 국가 중대사냐? 사생지지, 존망지도. 그러니까 생사가 걸렸고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일이다라는 건데요. 전쟁 함부로 시작했다가 나라 말아먹은 임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그리스 이야기 하나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아테네가 아주 빛나는 민주정치를 펼치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지중해 패권을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테네가 왜 망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야만인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본토를 집어삼키고 여세를 몰아서 페르시아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아게실라우스라는 아주 야심만만한 스파르타 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패권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막강한 역할을 한 사람이 리산드로스라는 장군이었어요. 실제로 아게실라우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도 리산드로스였고요. 자, 지도 한번 볼게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작은 섬들이 참 많죠. 이것들이 우리가 아는 탈레스니, 피타고라스니 하는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의 활동 무대예요.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그리스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테네가 바로 그런 나라였는데 스파르타는 원래 육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용이죠. 그런 스파르타의 해군으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나선 사람이 리산드로스였고 그래서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아게실라우스가 왕이 딱 돼 보니까 이건 뭐 자기는 허수아비가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리산드로스를 뛰어넘는 명성을 만들어야겠다. 딱 그러고는 리산드로스가 만든 해군을 앞세워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땅으로 딱 쳐들어가죠. 그래서 페르시아 서부 수비군을 실제로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차하면 이제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게실라우스 대왕의 이름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본토의 코린트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가 사수한 거였거든요. 페르시아로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을 벌이는 대신에 그리스 본토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아게실라우스를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아게실라우스는 본토로 돌아와서 코린토스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싸워봤는데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못 거둬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요거를 대왕의 화약이라고 불러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이름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실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페르시아 왕밖에 없었거든요. 스파르타와 코린토스의 싸움이 엉뚱하게도 페르시아 왕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자국 내 전쟁을 종결하는 그런 망신살을 산 거죠. 대왕의 화약, 안탈키다스 화약. 기원전 386년에 페르시아 제국과 스파르타가 체결한 조약으로 대왕의 화약이라고도 한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404년 아테네를 제압하고 그리스의 주권을 확립하였으나 그 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 사이 아테네, 코린트, 아르고스가 동맹하여 페르시아의 지지를 받으며 기원전 395년 스파르타에 반기를 들게 되는데 같은 해에 스파르타군은 보이오티아에게 패하여 장군 리산드로스가 전사하는 등 동맹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스파르타는 장군 안탈키다스를 페르시아에 파견하여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2세를 설득하여 화약을 맺게 되는데 이를 안탈키다스의 화약 또는 페르시아 왕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화약이 맺어졌다 하여 대왕의 화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은 소아시아의 그리스 제도시를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넘기고 그리스 제도시는 모두 자치 독립시키기로 규정함에 따라 스파르타는 자기의 주권을 위협하는 타국과의 동맹 결성을 방지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를 후원자로 하여 그리스에서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아게실라우스는 곧 자국 내 패권도 뺏깁니다. 패권을 뺏긴 코린토스도 빼앗아간 코린토스도 곧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힘의 공백을 치고 들어온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함부로 일으켰다가 나라 망한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손자병법의 다음 문장은 이겁니다. 불가불찰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속뜻은 싸움 그거 자칫하면 나라 망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이 정도의 뜻이고요. 글자 그대로 겉뜻을 뜯어보면요. 잘 따져보고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자로 시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못 보고 지나치는 게 무척 많죠. 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보이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랄까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찰. 이거는 그야말로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경찰서 취재하는 걸 뭐 기자들 쓰는 속어로 마와리라고 일본말에서 따온 말을 쓰는데 요거를 찰회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꼼꼼히 살피면서 사건 기록을 일일이 뒤지면서 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고 뭘 살피느냐?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은 국가 중대사로 생사가 갈리고 존망이 걸려 있어 잘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